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20만 명을 넘고 사망자 수는 16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희망을 거는 가운데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미국이 이제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뭐 정답 국가는 아니겠지만 모범 국가 같은 이미지는 계속 있나 봐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전화를 해서 30분간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통화의 계기가 된 것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총선이 끝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이 압승을 했던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축하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도 포함이 돼 있고 한국 네. 말고도 뭐 바레인, 폴란드 몇 군데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를 선행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빨리 겪었지만 또 빨리 해결을 하는 그 국가로서의 한국에 대한 위상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을 해왔기 때문에 네. 왠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미국에서의 그 코로나 대응에 실패해왔다는 중평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좀 키워준 나라가 네.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 이 점이 또 좀 독특한 것은 이제 미국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미국의 고립주의적인 외교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더 이상 다른 국가의 신경을 쓰기는 싫다라고 하는 그 정책 때문에 사실은 한국이 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네. 미국의 영향력이 감퇴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조금씩 발을 빼려고 하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부담을 한국 정부에 많이 지우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좀 부담이 돼 왔는데 네. 오히려 이번 계기로 해서 미국이 다시 좀 동아시아 쪽에 신경을 쓰고 또 한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쪽으로 일단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통화에서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 상황은 아직도 심각한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는데 일부 주들은 재개를 하더라도 뭐 뉴욕주나 여전히 봉쇄령을 유지하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하고 미국 간의 체제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은 뭐 나라도 좁기도 하지만 중앙 집중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주별로 연방 국가인 것이고 주별로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분산되어 있는 체제인데 사실 뉴욕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스스로 진단을 하기도 했지만 예. 그래도 아직까지 방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연방정부에서 처음에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던 것도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이것을 직면해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사정들이 또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또 빨리 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완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뉴욕 주라든지 이쪽에서의 뭐 주지사들이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인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원래 갖고 있는 연방 국가의 특성을 감안을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정부하고는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양새로 가기 쉬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셧다운하는 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셧다운이라는 게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장은 문 닫아라.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있어라. 네. 그래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반복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제 문제도 우리 돈 벌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방역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경제 빨리 풀어달라. 우리 회사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 사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미국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최근에 실직자가 2만 2천만 명, 2,200만 명 네. 급증을 했거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각광을 받아왔던 공유 경제. 이것도 이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명확하게는 뭐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공유 경제까지 추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 다본주의 사회의 어떤 풍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실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은 안 그래도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을 겪어본 그런 나라고 예. 뭐 그걸 겪어본 세대가 지금 별로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사회의 어떤 집단적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시 한번 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이 병에 대한 불안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의 생각에 그럼 그 전에 말씀하신 대공황 상태까지 연상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지금 그렇죠. 미국 지금 뭐 증시 같은 것들이 다 뭐 이건 모든 각국에 다
공통점이겠지만 추락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 정부도 지금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1930년대 대공황 직전에 그때도 미국이 좀 보수적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민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을 충분히 또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예. 병에 감염되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한국과는 조금 달리 미국에서는 이제 실업이 더 우려돼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더 풀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또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 중국이어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다시 중국과 갈등 관계로 돌아선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뭐 무역 분쟁에서 조금 관세를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확대되어 가는 영향력을 미국이 차단하기 위한 전략들을 펴왔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양 대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그 전략이었고 아까 사실 한국 정부와의 관계 맺기도 그 전략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코앞에 있는 한국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도 없지 않거든요. 네. 지금 세계 해외 외신들 보도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 중국과는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민주 자유 진영에 있는 그 블록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좀 더 부각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결국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히 미국 정부의 전략은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먼저 겪고 먼저 빠져나오고 있는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은 그런 국가지만 확진자 수의 어떤 집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투명해왔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특징이 나타난 것이고 이것을 산업적으로 연결해서 화웨이가 5G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국가의 기밀 내지는 또 시민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의 침해 우려가 있다.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킴으로써 미중 간에 다시 이제 산업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예. 풍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미국에서 말씀하신 화웨이를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화웨이까지 넘어간 건데 이거는 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까 아니면 좀 억지스러운 겁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예. 예, 중국 정부의 이 코로나 대응에서의 그 모습도 투명하고 개방적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아닌 체제의 모습이 드러난 건 맞기 때문에 예.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안 그래도 어느 정도 트집을 잡아서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좋은 명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제로 EU라든지 영국에서도 화웨이가 하는 5G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씩 돌아서는 네. 그런 모습을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우리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보니까 미국의 한 회사가 에볼라 치료자 렘데시비르라고 하나요? 그 에볼라 치료제를 그 위해서 만드는 네. 그 약인데 어떻게 이번에 그 코로나에 굉장히 주요한 상황인가 보죠? 네, 신종플루 당시에 이제 타미플루라고 네네. 해서 그 약을 개발했던 길리어드사의 약인데 네. 에볼라 치료제로서는 확실하게 비전을 못 갖고 있던 네. 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 나타나는 감염병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먼저 있었던 약들을 한번 실험을 아, 해보거든요. 그건 당연한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것을 이제 임상을 좀 해보니까 12시간 정도 이렇게 급속도로 코로나19 환자들의 열이 내리더라라고 하는 그 임상이 또 나왔고 또 원숭이를 실험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길리어드사 측에서도 자신들 이제 그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우려는 있기 때문에 예. 표정 관리는 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열이 급속도로 내리는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역할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임상 시험을 거치고 그 후로도 약이 실제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5월 중으로라도 하면은 좀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 뭐 이 관계자들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작용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 좀 신중하게 이 약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럽 상황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긴 한데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은 이제 여러 국가들이 한 대륙에 뭉쳐져 있는 상황이고 한국처럼 뭐 반도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봉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 이게 거꾸로
유럽 국가들이 한 대륙에 뭉쳐 있었기 때문에 유럽 연합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뭉쳐 왔던 건데 예. 이렇게 병이 퍼지는 상황을 보면서 점점 봉쇄하고 벽을 쌓아 올리고 싶어하는 각국의 또 심리가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과거에 국민국가 단위가 더 중요한 유럽 연합에 대해서는 좀 와해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그런 또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비교적 서유럽, 북유럽에 비해서 빈부격차가 심하거나 경제 수준이 조금 더 낮은 남유럽 지역이 될 것 같고 지금 스페인이 이제 미국, 이탈리아를 따라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거의 뭐 예. 국가 비상사태 그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탈리아가 이제 가장 유럽에서는 문제가 됐던 나라인데 이탈리아는 좀 먼저 빠져나오는 듯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탈리아가 북부하고 남부하고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랑 한국이 좀 비슷하다, 뭐 국민들 심성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한국은 중앙 집중적인 체제를 갖고 있고 이탈리아는 지방 분권이 강하거든요. 근데 지방 분권이 강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지만 오히려 지방 분권을 실시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예. 각 지역마다 재정 수준이 다르고 그러니까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이탈리아는 같은 나라라고 보기 힘든 그런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북부 이탈리아에서 먼저 코로나19가 많이 번지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남부에서 우려되는 것은 북부에서 온 사람들이 퍼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남부의 의료 여건은 북부에 비해서 훨씬 약합니다.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이탈리아 내부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굉장히 일본이 요새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뭐 진단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하루에 3만 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이 너무 많이 확진자가 최근에 나오니까 한 500명 나오잖아요 하루에. 네. 그래서 확진이 돼도 병원에서 우리 입원실 없어 이렇게 말하고 의료인들도 옷이 없으니까 우비로 입고 한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하겠다. 일본 상황 어떻습니까?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드라이브스루 검사에 대해서 일본은 처음에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체가 오염될 수 있다, 불안전하다라는 이유로 도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례도 있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았던 거거든요. 네.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 일본은 여러모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좀 특이한 국가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도 중국하고 한국을 좀 분별해서 보려고 한다라고 예. 하면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또 체제 성격 이런 걸 봤을 때 한국, 일본은 같은 민주국가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하고 일본의 성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역시도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좀 자존심이랄까요? 이런 것도 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민주주의도 물론 일본 당연히 민주국가지만 좀 정체되고 있는 좀 특이점에 일본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점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상황을 짚어보고 싶은데 이 초기에는 코로나19 대응 모범 국가로 거론이 됐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1,000명 가까이 환자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또 더 권위주의적인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통제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통제가 강력하지만 싱가포르 또한 이제 뭐 금융 허브라든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경제 지상주의적인 문화를 또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물리적 거리두기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펴서 이 코로나의 전파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경제 문제라든지 결국에 이게 경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도 그 집단적 면역 실험이라고 하는 좀 웃지 못할 좀 위험한 실험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싱가포르에서도 이걸 빨리 풀었다가 지금 이제 이주 노동자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나서 기숙사에서 감염이 빨리 다시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서 이걸 좀 푸는 데 있어서 너무 서두르지 않아야 이제 나중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오늘까지 원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거든요. 더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연장을 해서 확실하게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거의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며칠 더 늘리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재정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할 것이냐. 여기에 좀 집중해서 또 정부 당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